자, 근로소득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단계를 나누었을 때 중간쯤에 있는 4에서 7분위 소득자, 그러니까 소득 상위 40%에서 70% 계층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현 정부 들어서 줄어든 게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 이들은 고용 안정과 괜찮은 급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다 이렇게 불리는 중산층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큰 세력들인데요.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국세청 자료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에서 7분위 근로소득 증가율이 1에서 3분위, 원래 이 소득을 보면 1분위가 제일 낮은 계층이고 10분위가 제일 높은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4에서 7분위라는 것은 이 5를 중심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에서 3분위를 소득 하위 30%라 해서 저소득층으로 그렇게 분류하고요. 근데 저소득층보다도 중산층의 증가율, 이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8에서 10분위, 즉 상위 30%의 고소득층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에서 3, 8에서 9를 빼면 4에서 7이 중간계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소득 증가율이 한마디로 빈곤층, 저소득층이라고 부르는 1에서 3분위보다도 낮았고 8에서 10분위보다도 또 더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산층의 중위소득층의 급여 등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분위의 2014년 총급여는 15조 9,200억이고 2010년에 10조 2,870억보다 54.7%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보다 2014년에 저소득층은 그래도 소득이 절반쯤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48.2, 34.2로 증가했습니다.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 증가율로 볼 때 20.2에서 27.9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에 상승한 걸로 볼 때 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마 이런 이 저소득층의 이 근로소득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기반이 되는 4에서 7분위의 이 똑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들은 4년 만에 13.5에서 34.3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12.6에서 16.5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5분위의 소득 정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심했다는 거죠. 반면에 상위층인 8, 10분위에 가져간 소득은 절대수가 큰 상황에서 중위계층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받는 사람이 10% 늘어났다 하면 100만원이 늘어난 거지만 중위층이 400만원 받는 사람이 10% 늘어났다면 40만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위계층의 몫이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중에서 중간층에 해당되는 이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중간계층의 노동자의 급여, 노동 안정성, 노동 조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소득 분배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월등한 노동 조건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산층만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노동한국 연구원도 2010년 이후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라고 지적한 이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중산층의 쇠퇴와 양극화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 감소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쪽 분포에서
중산층 이탈이 중위소득 분포에서 이 중위소득 위쪽 분포에서 중산층 이탈보다도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오려놓고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밑에 쪽에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위쪽 중산층은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에서 150% 중위소득이라면 국민들 전체를 이렇게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줄을 세울 때 소득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인데 그 중간소득을 받는 사람의 50%부터 150%까지를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하면 한 가구당 소득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에서 150%를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OECD 기준입니다. 그런데 중위 이하의 중산층, 그러니까 100에서 50 사이에 있는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은 매우 공고하다. 즉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6.5에서 6.7%로 0.2% 늘어났고 상위 5%는 17.8에서 17.7로 0.1% 줄어드는 등 상위 계층 내부에서도 아예 1%의 상위는 소득이 늘어나고 또 그 밑에 5%는 또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세 신료세율이 2010년에 3.9%였는데 2014년에 4.8%로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부의 어떤 집중을 막을 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 자료의 통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점점 빈곤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저는 한국의 빈곤계층으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같이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한 30%는 저소득층 수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한 나머지 한 2천만 명 정도가 2,500만 명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 1,500만 명 정도가 상류층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1,500만 명이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뜬다고 보고요. 그 외에 한 3천만 명이 중산층이고 500만 명 정도가 상류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소득 분포에서는 정확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산층이 점점 빈곤층화 되어 갔을 때 세금은 앞으로 누가 내고 또 이 빈곤계층 저소득층의 이 복지는 누가 어디에서 감당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 지극히 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8년 전입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요. 이라크에 쿠르드 유전을 갖다가 개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석유공사가 참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유명한 브로커가 한 명 있었죠. 시모라고. 그 사람도 참여하고 한국의 이 에너지 대기업도 참여한다. 이랬을 때 저한테 당시 청와대하고 정보기관에서 왔더라고요. 묻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래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라크나 쿠르드에서 대외적으로 이 잠재적으로 그 개발될 소지가 많은 괜찮은 유전은 하나도 없다. 괜찮은 유전은 이라크 중앙정부가 다 관장하고 또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직접 하고 지금 대외적으로 나오는 이런 유전들은 매장량이 지극히 불확실하거나 기름이 별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자원 개발한다니까 딱 미끼용으로 던지는데 가보면 결국 석유 안 나온다로 결론이 나고 돈만 날릴 거다. 그때 이제 이
우리가 석유를 개발하는 그 비용을 대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쿠르드나 이런 쪽에 패키지로 그 지역 인프라를 해주기로 했다 하길래 계약금을 갖다가 그때 뭐 한 2천억 이상 이래 준다길래 제가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면 떼일 거다. 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빠꼬미로 석유와 관련되는 지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괜찮은 것 같았으면 한국한테 돌아오겠느냐. 좀 썩은 유전들을 지역에 한마디로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던져준 건데 그걸 지금 우리한테 팔아먹으려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 뒤에 몇 차례 이게 마치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만 결국 쪽박 찼습니다. 석유공사 1억 3천만 달러 투입한 이라크 강구에서 철수. 8년간 진행된 이라크 상가우 사우스 강구 탐사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2008년 시작한 쿠르드 자치정부 남동부 소재 상가우 사우스 강구 탐사 사업을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채산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탐사는 2008년 6월 석유공사가 광구 지분을 50% 인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탐사 초기에는 광구 아래 상당한 원유가 있을 걸로 예상됐는데 석유공사는 2015년 3월 쿠르드 자치정부 탐사 유전 개발 사업에 진출한 경위를 묻는 국회 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들한테도 상업적 매장량이 확인된 하울러 강구와 유망 강구인 상가우 사우스 강구에서 원유가 생산되면 투자 비용이 해소될 수 있다고 뻥쳤습니다. 그런데 광구 전체의 매장량을 산출하는 등 이 평가정 시추 결과, 즉 시범 케이스로 이제 가장 스탠다드인 구멍을 하나 뚫어서 시추를 한 결과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년 만에 사업을 접어버리고요. 탐사를 위해 투자한 1억 3천만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잠빌 강구 탐사 사업도 같은 이유로 접었는데요. 탐사 사업 성공률은 세계적으로 20-30%에 불과한데 고수익, 고위험 사업인 만큼 성공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정말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예 안 하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데요. 요즘 같이 에너지가 똥값이고 세일가스, 세일오일이 나오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탐사합니까? 이 저가에서 사 쓰면 되지요. 석유가 고갈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자, 이때 여기 석유공사 것뿐만 아니라 SK나 어떤 기업들이 브로커하고 같이 진출한 거 어쩐 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그때 유명한 최모 씨 있죠. 자, 그 사람이 해서 회사도 만들어서 이 컨소시움 형태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바지안 광구라고도 생각나지요. 석유 지금 한 방울 나왔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관련 기업들의 주식은 엄청 뛰었다가 거기에 꼬여서 돈 날린 사람은 많을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인수위 때부터 여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이 짓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석유 한 방울 안 나올 거니까, 한 방울이 아니라 수지가 맞는 석유가 안 나올 거니까 하지 마라. 계약금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짓을 해대더만은 이제 와가지고 뻔뻔하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제 정권 바뀌었고 책임진 사람들 다 집에 갔고 이제 정권이 두 번째 바뀔 때쯤 되니까 이쯤에서 스톱하자. 야당으로 바뀐 다음에 안 나온다면 야당이 조사할 거 아니냐. 혹시 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 큰일 난다. 자, 지금쯤 딱 빠지고 손 뻗는 게 낫다 이럽니다. 자, 이런 공사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정부가요, 정말로 이 정권 아래 이 썩은 공사들을 다 문을 닫기를 부탁드리고요. 누가 돈을 어떻게 제대로 투자했는지 떼먹었는지도 전부 조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사법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가스공사 사장은 지금이 자원개발 적기다. 가스를 직접 캐겠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석유공사가 저렇게 깨지는 걸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해외에서 채굴에 액화해놓은 LNG를 비싸게 장기 계약에서 들어오는 재래식 가스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서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가스를 액화해
생산 원가로 싸게 도입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제대로 뛰어들지 못한 것은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이 다른 회사의 진입에 두꺼운 벽을 쌓았기 때문인데 파트너 회사의 프로젝트 지분 30% 이상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사장은 이승훈 사장이라고 이제 뭐 새로 간 모양이죠. 자, 경제학자 교수 출신으로 보이는데 LNG 시장은 공급자가 완전히 장악하는 시장이었는데 물량이 많아지고 글로벌 수요가 침체하면서 공급자들이 다급해져서 이런 SL, 액션, 모빌 등 투자를 잘 안 받아줬던 특A급 회사들도 지금은 생산된 가스를 사준다면 투자에 끼워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양반은 좀 정신 나간 분입니다. 전 세계 가스가 돈값이 되어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가스가 지금 당분간 한 200~300년 나올 건데 뭐 하려고 이 가스를 채굴을 합니까? 뒤늦게서 얘들이 이익이 되면 끼워주겠습니까? 이제 가스 채굴이 손실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서로 죽이자고 가격 경쟁을 들어가서 그다 세계는 경제 불황에 가스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생산해 놓아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LNG 가져오면 되지. 이럴 때 개발을 해요? 도대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미래를 예측이나 하는 분석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많을 건데요. 뭔 짓을 합니까? 이 양반 또 일 버려가지고 뭐 다른 거 기대합니까? 안 그럼 그렇게 하라고 누가 또 시켰습니까? 위에서? 권력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 미국의 셀가스는요. 진짜 미국의 이 인프라가 플랜트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것밖에 못하지. 플랜트만 갖춰지면 어마어마하게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 투자해서 같이 개발하자라는데 그게 우리가 그 마이너로 끼어들어서 거기에 해서 생산한 것이 지금 사가오는 가격보다 더 쌀 거라고 봅니까? 자, 그러다가 또 안 나왔니 어쩌니? 또 거기에 투자한다면서 돈 옛날처럼 빼돌려가 엉뚱한 짓거리 하니? 또 현지에 정유회사니 뭐 LNG 같으면 LNG 압축하는 플랜트 시설이나 그런 관련 회사를 또 사니 온갖 짓거리 하다가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석유나 가스 제대로 올바로 판단해서 올바로 투자하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못하지만 확률을 60%, 70%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권력이 해먹으려고 썩은 거 사라고 해서 중간에 돈 떼먹거나 그런 식으로 빼먹으려고 투자하는 척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가스 자원 재발이 적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요. 그냥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석유하고 가스를 충분히 가격이 내려가 있고 앞으로도 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석유가스공사가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석유나 가스 들려오는 회사들을 기준을 완화해서요. 경쟁을 다각화시켜서 이거야말로 시장 경제에 의한 한마디로 완전 경쟁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몇 과점으로 독과점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들이 시장 장벽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국민 석유니 뭐 이런 거 한다 하다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준만 가지면 다 개방을 해버려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필요 없이 민간이 싸게 들어와서 싸게 팔라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시장 장벽 세워놓고 몇 재벌들만 해먹게 하고 그리고 가스공사, 석유공사 해놓고 얘들은 항상 돈 빼먹는데 아주 이골이 난 집단들입니다. 수십 조를 날려먹고도 저렇게 배짱이 있어서 또 저런 소리를 합니까? 올해 일본 전국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엔, 280원 오른 9,2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해 인상분 18엔보다 7엔이 더 높은데요. 자, 일본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9,300원이고 또 동경은 일본은 아마 지자체별로 이렇게 이 최저임금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기준으로 노사 간 대화를 진행해서
일본 지자체 47개 도도 부영별로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요. 앞에 이야기한 9,200원은 노동후생성이 정한 부분이고 동경도에서 이렇게 정한 최저임금은 1,400원이고 그를 뒤를 이어서 가나가와시가 930엔, 오사카가 883엔이랍니다. 동경은 932엔입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최저임금도 다르게 한다.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국에도 이런 방식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힘을 쏟아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정한 1억 총활약사회 플랜에서 최저임금 3% 안을 담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 정권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국은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저는 바람직한 일로 봅니다.